네, 복파 플러스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두 분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 미미. 고조입니다. 네, 우리 미미는 잘 있나요? 집에 미미는? 너무 잘 있죠. 네, 저는 옷장입니다. 꼬조는 잘 있죠? 네, 잘 있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요? 요즘 사부작 이것저것 집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영어 공부도 하고. 영어 공부? 네. 포어나 잘하세요. 포어나. 아, 영어 기본이에요. 정말 못하면. 아니 아까 재밌는 얘기했는데, 네. 포어 과외한다며. 네, 과외. 하나 얘기 좀 해봐봐. 재밌잖아. 그 포어도 포르투갈어로 과외도 한답니다. 배우는 사람이 있대요. 포르투갈 리그에서 뛰는 축구 선수인데 코로나 때문에 리그가 취소돼서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한국인 선수가. 네. 네. 근데 거기 이제 현지 감독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감독이 이제 네가 아무리 잘 뛰어도 네가 내 말 못 알아듣고 그러면은 내가 너보다 못하는 애라도 내 말 알아듣는데 쓴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좀 이래선 안 되겠다 해서 배우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감독이 그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그런 뉘앙스를 알아듣으니까 이렇게 그 나라 말을 전혀 몰라도 자기 욕하는 건 알거든요. 과연 언어 때문에 못 썼을까요? 실력 때문에 안 썼을까요? 아, 그 친구 우리 기억해놔야겠다, 그죠?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더 유명해질지 네. 좀 지켜봐야 되겠네. 좋습니다. 만약에 언어가 잘 돼서 네. 포르투갈 1부 리그에서 뛰게 된다면 그게 다 꼬조 꼬조 때문이다. 때문이지. 다 제 덕이다. 아, 여러분, 우리 꼬조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리스본에 있을 때 비긴 어겐, 진짜? 진짜? 비긴 어겐 현장 장소 섭외 담당. 코디, 네. 현장 코디. 네. 아 근데 이거 제가 너무 하면서 고생해가지고 그때 한번 얘기했나 우리가? 하여튼 고생 네. 되게 생각보다 고생 많이 했나. 그때 포르투갈의 리스본에 온 비긴 어게인 팀의 그 가수분들은 어떤 분들이셨어요? 되게 많았어요. 뭐 박정현, 하림, 수현, 헨리, 그 다음에 뭐 김유나, 자우림. 김유나 하나 있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 김유나가 진짜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다른 너무- 분도 다 잘하시지만. 너무 네. 멋있어. 네. 그 현장이 그 우리 생각도 못했잖아. 그거 보면서도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확인하고 깜짝 놀랐죠. 그래 그런 역할을 했던 우리 꼬조가 오늘은 책을 갖고 왔습니다. 시녀 이야기라고 들어보셨나요? 마가렛 애트우드의 시녀 이야기. 아마 핸드메이드 테일이라는 미드로 알려져 있는 네. 그 책인데요. 자, 우리 꼬조님의 책 소개하겠습니다. 방금 그 비긴 어게인 코디 얘기를 하다가 시녀 이야기라고 하니까 이어지네요. 제가 왜요? 그때 시녀였거든요. 그 방송에 아무튼 소개를 해드리면 시녀 이야기라고 이 황금가지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작가 이름이 여기는 마거릿 애트우드라고 돼 있어요. 마거릿 애트우드라는 캐나다 출신 여자 작가고요. 뭐 출신은 캐나다지만 미국 뭐 할 거 없이 다 이제 활동을 하셨고 어떤 분들은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지만 이제 2018년, 19년 매해 이렇게 노벨 문학상 수상자 누가 될까 예측되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아, 우리나라의 고은 같은 분이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영어권에서는 상당히 이제 팬층도 있고 작품성도 인정을 받아서 부커상을 2번이나 타셨어요. 예. 작년 2019년 부커상을 수상하신 분이고 이 책은 좀 나온 지는 꽤 됐는데 원작은 85년도에 나온 책이거든요. 오래됐네. 네. 근데 이제 다시 좀 리커버판으로 표지 보시면 되게 예쁜데 빨간 배경에 무슨 이렇게 할미꽃 같은 꽃들이 양쪽으로 펴 있고 무협지 같지 않아요? 무협지 만화? 아니 그러니까 표지만 보면 최근에 나온 책 같은데. 네, 최근에 리커버판으로 나왔어요. 제가 갖고 있는 게 그 전판 2017년 판인데 그냥 점잖은 책 같아요. 그냥 세계 문학 전집 같은 네. 시녀 이야기. 근데 지금 새로 나온 건 아주 뺀질뺀질 아주 올 컬러의 붉은색. 근데 그 옛날 판이나 지금 판이나 보면 어떤 여자가 빨간색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게 이 책의 이제 어떤 중요한 이미지인데 이 시녀라는 계급이 입을 수 있는 옷이 빨간색 옷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이미지화 시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녀 이야기 하면은 딱 뭔가 시대극인가 이런 느낌이 중세로 좀 바로 드시지 네, 않나요? 중세가 떠오르죠. 우리나라 영화 같으면 하녀. 그죠. 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옛날 얘기. 예. 네. 요거는 85년도에 쓰여졌다고 했잖아요. 85년도에 한 20년 뒤, 15년 뒤를 예측하고 쓴 근미래 미래 디스토피아 영화야, 미래. 소설이에요. 예. 그래서 이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미국이라는 엄청난 이제 자유주의 국가에 갑자기 굉장히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기독교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것도 근본주의 그러면서- 정권이 들어선 거예요. 기독교 정권.
그러면서 이제 여성들이 그냥 아이를 낳는 도구로만 전락하게 되는 사회를 이제 상상해서 그린 디스토피아 소설이에요. 여성들이 아이 낳는 기계 혹은 아이 낳는 존재. 네, 그냥 그런 기능만 하는 존재. 네. 그래서 그 여기에 나오는 여성들이 여러 계급이 있는데 제일 먼저 이제 시녀 이야기니까 시녀라는 계급이 제일 중요하게 다뤄지고요. 책에서 어떻게까지 묘사를 하냐면 이 시녀들은 다리 둘 달린 자궁이다. 이렇게까지 묘사를 할 정도로 크게 이제 여성들이 임신을 할 수 있는 가임기 여성, 그다음에 임신을 못하는 여성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여성의 종류는 네, 그렇죠. 근데 이 시녀는 임신을 할 수 있는 가임기 여성이고요. 임신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자기 남편과 합법적으로 임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독교 정권 여기서는 이제 길리아드 정권이라고 하거든요. 길리아드 정권의 이제 핵심 인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손을 잘 낳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한테 씨바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종의. 그게 기독교 원리에 맞아? 사실 말이 안 되죠. 그거라도 좀 말이 되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야, 그게 아니구나. 네. 그래서 그 핵심 인사들을 사령관이라고 하는데 이 사령관들 중에서도 이때가 이제 굉장히 전쟁을 혹독하게 치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불임이 돼요. 그래서 불임 가정들이 많아지니까 이 불임 가정인 사령관 집에 대리모로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나라 시녀입니다. 시바지 영화인데? 그죠. 네. 85년도에 이제 한 세상에. 2000년대 초반을 상상하면서 그린 소설이 요런 이제 컨셉 요런 이제 배경이에요. 근데 이것도 죽을 때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딱 3번의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3번의 트라이 만에 아이를 가지거나 아이를 못 가지면 버려지고 아이를 가진다고 해도 만약에 조금 기형아가 생긴다. 그러면 바로 콜로니라는 이제 식민 지배 전쟁을 한창 하던 이렇게 전쟁 폐기물로 온갖 더럽혀진 그곳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트라이 만에 성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은 시녀라는 사람들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도 뭐 제인 뭐 이런 이름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모시는 사령관 이름이 프레드다. 그러면 소유격 오브를 써서 오브 프레드가 내 이름이 되는 거예요. 어허 세상에. 굉장히 너무 노골적인 끔찍하죠. 예. 가부장제의 고발이네. 그죠. 그리고 쇼핑도 할 수가 없어요. 쇼핑을 내가 내 돈 주고 자유롭게 하는 대신에 철저하게 감시된 상황 안에서 다른 집에 다른 시녀와 이렇게 2명씩 짝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집에서 돈을 받아서 오늘은 빵이랑 우유를 사와 하면 그 중간 지점에서 다른 집 시녀와 만나서 이 2사람이 함께 그 쇼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내 동료지만 사실은 서로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가 뭐 이상한 얘기를 하지 않나? 사상 검증도 하고 얘가 뭐 어디 도망가지는 않나? 얘가 도망가면 다른 시녀가 같이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한 감시 체제에. 질문.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권이 들어섰어요. 네. 모든 여자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특수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여자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가임기 여성과 비가임기 여성 있잖아요. 임신을 하지 못하는 뭐 나이가 들어서 임신을 못하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영어로는 레이디라고 할 텐데 번역으로는 아주머니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임신을 못하는 여자들 중에 이 체제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 시녀들을 정신교육시키고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 계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녀 말고 그냥 하녀라는 계급도 있어요. 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메이드처럼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뭐 이렇게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런 하녀라는 계급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아내라는 뭐 계급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정말로 사령관의 아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위급 관리들의 아내인 건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소설이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이 아내라는 사람과 시녀라는 사람 사이에 질투 요런 긴장 관계를 그럼 보여주거든요. 여기는 커리어우먼이라든지 없어요? 독신, 싱글 이런 거 다 없어요? 그런 거는 없어요. 희한하네. 그런 사람들 만약에 내가 이 체제에 거부를 하고 나는 죽어도 시녀로는 살기 싫다 하면은 콜로니로 다 유배를 갑니다. 유배 간 삶 또 묘사가 되나요? 묘사는 자세하게는 돼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끔찍하고 너가 여기에서 까딱 잘못하면은 콜로니로 가게 되니까 조심해 이렇게 나오고요. 콜로니로 가게 되는 사람 중에 굉장히 의외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수녀님들이에요. 왜냐면 수녀님들은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서약을 신념이 했기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 수녀님들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정권이 세워지면 되게 추앙받고 잘 지낼 것 같은 분인데 오히려 콜로니로 유배를 당하는. 그러겠네요. 네. 모든 걸 저항했으니까. 그렇죠.
그럼 시녀가 오히려 약간 특권 계급 아니에요? 그런 얘기도 영한 특권이 나와요. 있겠는데? 그래서 아주머니들이나 이제 하녀들, 내가 시녀가 되지는 못하고 그냥 집에서 허드렛 일만 한 하녀들은 시녀들을 그런 식으로 쟤네는 그래도 쟤네가 뭐 허드렛 일을 하기를 해, 뭐 힘든 일을 하기를 해 하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아주머니들도 이제 시녀들을 교육시킬 때 너네는 특권이야, 하나님의 이 신성한 임무를 띈 거야, 잉태라는 임무를 가진 거니까 얼마나 좋니. 그러면 잉태를 3번에 되면 아이를 낳았어. 네, 또 다시 또 3번에 또 안 되면 그러는 거야? 네, 네. 야, 조마조마한 삶이네. 그렇죠. 사실 정말 철저하게 아이를 낳는 기능적인 존재로만 그 콜로니로 유배된 사람들을 만약에 이제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로 제작한다면 거기서 저항군이 나와서 뭐 이렇게 할 텐데. 근데 사실 전사들이? 이 안에서도 그 한 중반부까지는 이 디스토피아 이 배경을 설명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후반부부터는 조금씩 이 체제에 저항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암시를 줘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너무 이렇게 스포가 될까봐 많이는 그렇죠. 말을 못하겠지만 같이 다니는 짝을 지어준 시녀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시녀들끼리 계속 이렇게 긴장관계에 있어요. 제가 체제 신봉자라서 내가 말을 잘못해서 나를 신고하진 않을까? 요런 암시를 계속 주거든요. 이제 그런 실제로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소설이 막 그 체제에 엄청나게 저항하는 저항군들의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가장 평범하게 내가 이 체제에 신봉하는 게 마음이 편할까? 아니면 저항을 해서 빨리 팀을 꾸려서 도망을 가야 되나? 요거를 고민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주인공의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갈등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 그래서 이건 우리 보는 사람만 놀라는 거지. 갈등이 심각하다기보다는 제가 놀랐고 재밌게 본 지점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현실이 아니라 어떤 가상 세계를 설정하고 상상한 소설이잖아요. 분명 가상 세계인데 내가 이 그러니까 하이퍼 리얼리즘 소설을 읽고 있나? 왜 이렇게 현실적이지? 하면서 섬뜩한 순간들이 있어요. 환상문화 일종의 저기 미래 SF 소설에 그쵸, 네, 가까운데. 예를 들면 이 아까 아주머니라는 계급이 그 시녀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지금 너네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 구체제일 때를 생각해봐라. 너네 포르노 같은 거에 여자들이 어떻게 묘사되었는지 본 적 있냐. 얼마나 그 인간 이하의 존재로 그려졌느냐. 그때에 비하면 지금 너네는 엄청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근데 사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 말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주인공이 예전의 과거를 회상해요. 또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대목인데, 이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세계에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굉장히 자유롭고, 이 실제로 주인공은 대학생 때 데이트 강간에 대해서 논문도 쓰고 레즈비언 친구도 사귀고, 그 어머니 세대는 오히려 자기보다 더 급진적인, 마치 프랑스 뭐 68세대처럼 어머니는 훨씬 더 급진적인 페미니스트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렇게 쿠데타로 세상이 바뀌니까 읽는 독자로 하여금 훨씬 더 긴장감을 주는 거죠. 너네가 지금 이렇게 급진적인 또 혹은 진보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소설 속 내용이 너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 요런 이렇게 어떤 긴장감을 주는 거예요. 몰입을 주는 거예요. 네. 그 점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사람들도 과거의 기억이 선명하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네. 계속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이제 너무 철저한 감시가 있으니까 그걸 두려워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구나. 네. 그 뭐 결말로 가는 거 이제 결말이라는 게 있어요. 대단한. 결말도 결말인데 저는 이렇게 좀 중간 중간에 제가 이렇게 이게 너무 현실적이다라고 묘사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이런 거는 되게 비틀기다, 현실을 비꼬는 풍자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됐던 재밌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하나는 이 시녀 2명이 짝을 지어서 쇼핑을 가는 요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쇼핑을 가고 있는데, 그 책 커버에서 보시다시피 흰색 모자를 쓰고 본네트 같은 모자를 쓰고 빨간 망토를 뒷모습이구나. 입거든요. 옆모습이에요. 옆모습. 네. 모든 시녀들은 이렇게 똑같이 옷을 시녀 입어요. 비슷한데. 네. 근데 시내로 갔더니 일본인 관광객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일본인 관광객은 짧은 치마도 입고 이렇게 발톱이 보이는 샌들도 신고 발톱에 페디큐어도 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미국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네, 미국만 그런 거예요. 전 세계 그것도 굉장히 재밌죠. 네. 음. 그러니까 국경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란 미국만 비슷하게 돼 그런 있구나. 거예요. 네. 이란 같은 나라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자유주의 국가에. 근본적인 혁명이 일어나서. 네. 근데 그 일본인 관광객의 통역사가 와서 혹시 당신들 사진을 찍어도 되겠냐고 우리 손님들이 묻는다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되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나는 이렇게 이게 내 일상인데 쟤네가 나를 약간 구경거리처럼 사진 찍고 싶어하고 근데 사진을 찍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늘 나를 감시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진 찍는 게 어떤 오해를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사진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통역사가 이렇게 또 뭐 일본인 관광객들한테 뭐 얘기를 듣더니 질문을 해요. 저분들이 당신들은 행복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이렇게 해요. 되게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서구권들이 항상 이제 아시안 맞아. 여성 혹은 이슬람 여성에게 했던 질문이지. 통역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좀 이렇게 소설 속에서 미러링 비꼬는 됐어요. 거죠. 네. 네. 그렇죠. 미러링을 좋아요.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도 굉장히 재밌었고 그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부부의 세계 못지않은 바람과 외도와 그런 얘기가 또 빠지지가 않거든요. 곡이 없으면 분량이 안 쳐지나 아니 봐요. 근본주의 분량이 아니에요. 아니 근본주의 기독교가 그러면 어떻게 일부일처럼 엄격하게 지키고 그러니까요. 기왕 할 글자 그대로 했었어야지. 사람들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사실은 정말 철저한 감시 속에서 3번의 어떤 성관계만 해야 되는데 이 사령관이 몰래 시녀를 부르죠. 그게 또 내 방으로 와라. 그게 이제 잘못이구나. 네. 세 번 근데 하면. 내 방으로 와라라고 불러서 뭐 엄청 막 그런 폭풍 같은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냐면 단어 맞추기 게임을 해요. 왜냐하면 이 세계에서는 여성들은 글자를 쓸 수도 없고 읽어서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기된 거를 하는 거예요. 방으로 불러서 뭐 다른 어떤 걸 하는 게 아니라 글자를 읽고 쓰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 여자 주인공이 글자를 읽는 그 금기된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 내가 너무 음탕하다. 나 지금 너무 음란하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음탕, 음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뭐 생물학적으로 정해졌다기보다는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금기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닌가. 그런 또 이제 비틀기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뭐 재밌는 묘사 혹시 그런 문장이라도 있을까요? 또 다른 이제 비틀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여자들이 감시당하고 이렇게 계속 억압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사령관 이 집에서 유일한 남자거든요. 사령관 빼고는 자기 아내, 시녀, 그다음에 관리자인 아주머니, 그다음에 여러 하녀들 이렇게 여자들만 이렇게 둘러싸여서 사는데 그 사령관이 이렇게 하녀한테 나 물 좀 떠달라고 해요. 그래서 물을 받아서 마시려는 장면을 그 집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이렇게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왜요? 그냥 뭐 할 게 없고 사실 뭐 이 사람들은 뭐 수다도 못 떨지 뭐 할 것도 없지 그러니까 그냥 남자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이 주인공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시녀. 네, 혼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바라본다. 작은 흔들림 하나 일거수일투족을 속속들이 여자들에게 주시당하는 남자로 산다는 것 철저하게 낯설고 기이한 경험이리라. 주위의 여자들이 내내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면 여자들이 모두 그가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라고 궁금해하고 있다면 재떨이를 집으려고 손을 뻗는 것처럼 무해한 움직임인데도 여자들이 하나같이 움찔거린다면 항상 여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가늠하고 있다면 여자들이 언제나 자신을 보며 그건 못할 거야. 저 남자는 안 되겠어. 저만 하면 웬만큼은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마지막 말은 특히 남자가 너저분하거나 유행에 떨어진 옷이라도 되는 듯한 말투로 내뱉는다면 허름하긴 하지만 달리 입을 옷이 하나도 없으니 할 수 없지 하는 투로 내뱉는다면 이렇게 이제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미러링인데 미러링. 그동안 얼마나 여성이 정말 뭐 하나 사소한 일 하는데도 남자들에게 시선으로 이렇게 감시를 당하고 있었는지 그걸 이제 입장을 바꿔서 한번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은 이게 가상 세계를 그린 소설이 맞나? 너무나도 지독하게도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미러링만 바꾸면 상황만 그죠. 바꾸면 네. 아니나 다를까 요 작가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나는 단 한 번도 판타지 소설을 쓴 적이 없다. 난 철저하게 현실적인 소설만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야 온갖 그 페미니즘 이론보다 그죠. 더 요 강력하게. 소설 하나가 그걸 제대로 말해주네. 네. 이야 그렇군요. 그래요. 어때요 미미님? 어때요? 약간 1984 느낌도 나고. 맞아요. 네. 조지 오웰 1984? 네, 근미래를 다룬 뭐 네. 그런 측면에서 1984 느낌도 나고. 네.
내가 이걸 미드로 봤나 좀 착각이 좀 있어요 지금 보면. 혹시 꼬조님은 이거를 미드로도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드라마는 안 봤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가 나와요. 누군데? 주인공 엘리자베스 모스라고 그 매드맨이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여자 배우인데 요런 작품들을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좋습니다. 시녀 이야기. 저는 이제 또 복음주의 관심이 많으니까 근본주의가 또 근처에 있잖아요. 네. 근본주의 까는 얘기니까 이것도 좀 차려야 되겠다. 근데 또 페미니즘에도 관련되고 네. 근본주의나 복음주의와도 관련되고 그런 재밌는 소설이네요. 네, 시녀 이야기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쳤습니다.